네, 안녕하세요. 잼크로의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유전자 변형 마우스 잼의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도 다 다양하고, 이 직접 다루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잘 활용하시지 않거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잼에 대한 개요, 일단 정의를 모두 다 동일한 이제 정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요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잼은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험을 시작한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방식 혹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없거나 했을 때 내가 제작을 한다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제작이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잼에 대한 제작의 방향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제작이 완료됐다. 그리고 혹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잼이 확보가 되었다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혹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논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 이제 브리딩도 하고 이제 분석도 하고 지노타이핑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그때 저희가 항상 이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네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 모델 활용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질환 모델 혹은 동물 모델 해서 많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텍이나 이런 산업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필요한 모델들이 다 전임상 모델에 동물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저희가 그 2010년부터 22년도까지 통계를 쭉 보면 마우스를 포함해서 실험 동물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500만 마리가 사용이 됐다 그래요. 500만 마리라고 그러면 그냥 사실 수치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1.4만 마리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진 80% 이상은 이 유전자 변형, 아니, 그 실험동물 모델 중에서 80% 이상은 마우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마우스 안에서 또 이제 유전자 변형 모델이 또 일부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 모델의 중요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100대 신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때만 해도 이미 100대 신약 같은 경우에 탑 10부터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놓고 봤을 때 대부분 낙가운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거쳤든 아니면 약효라든가 이런 것들 검증을 거쳤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이 이미 나와서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03년도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FDA의 23년도에 어프로브된 신약들을 봤더니 그때도 뭐 특수한 이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동물 모델을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모델이 사용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5% 이상이 이미 신약 개발할 때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정의를 짚고 나가면 유전자 변형 모델은 보통 많은 곳에서 실험 동물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을 해가지고 어떤 질환 특징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비만 모델이 있는데 이 비만 모델 같은 경우에 저희는 유전자를 변형을 해가지고 렙틴이라든가 혹은 렙틴 리셉터 같은 것들을 변형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식이의 어떤 이런 그런 그 욕구를 느껴가지고 먹이를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만이 온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변형함으로써 비만을 유도하는 모델을 저희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이제 케미칼을 통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혹은 수술을 하거나 혹은 이제 하이패 다이어트 같은 고지방식 같은 것들을 해서 비만을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잼하고 논잼은 이제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물 모델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뭐 케미컬이나 수술에 한 것도 이제 어떤 이제 질환 모델의 일환이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소통을 이제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유전자 변형 동물인 모델이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유전자를 변형시킨 마우스를 얘기한다라는 정의를 일단 저희 모두 다 동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유전자를 변형시킨 마우스 안에는 분류가 저희가 여러 종류가 이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한 4개나 5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은 여기에 있는 타겟팅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낙아웃 마우스 혹은 컨디셔널 낙아웃, 낙인 같은 모델들이거나 혹은 트랜스젠이라고 해서 TG 마우스 모델일 거예요. 그 외에는 스폰테니어스 모델들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분류를 어떻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마우스들을 사육을 해서 이제 브리딩을 하다 보면 이 뮤테이션들이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이제 그 예외적으로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육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피노타입을 가지고 중심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마우스가 누드 마우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헤어리스 이런 것들인데 키우다 보면 어떤 특정 눈에 띄는 표현형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표현형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내추럴 이제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스폰테니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혹은 저희가 이런 모델들을 직접 타겟팅하지 않고 어떤 이런 방법들을 너무 예전에는 ES셀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케미칼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어떤 감염에 대해 어떤 이제 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DNA의 데미지를 뮤테이션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어떤 현상을 나올지는 모르지만 요 뮤테이션이 이런 것들을 계속 브리딩해서 키워가다 보면 특정 형질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돌연변이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것들은 어떤 뮤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요 형질이 나타났구나 해서 나오는 인듀스드 뮤테이션 방법으로 인한 뮤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물 이제 유전자를 변형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모델 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낙아웃 혹은 이제 트랜스제닉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이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개념까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제닉은 유전자가 추가되어서 내가 원하는 외부 유전자를 마우스에 집어넣어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할 때 쓰는 모델이 TG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KO는 내가 원래 마우스에서 가지고 있던 유전자를 낙아웃을 시키거나 어떤 변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유전자의 기능을 보겠다고 하는 것들을 낙아웃 혹은 이제 타겟팅 방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잼의 앞에 소개해드린 이런 잼은 보통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에 처음 이제 사실 잼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만들어진 것이 TG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때 잼이 개발이 되어서 TG 모델 같은 경우에는 DNA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TG 모델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낙아웃 마우스의 ES셀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ES셀에서 특정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KO 마우스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후에 뭐 락스피라든가 이것도 뒤에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잼이 개발되는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종양 연구라든가 어떤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마우스들 이용을 또 계속했기 때문에 한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연 발견되는 모델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마우스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때 뭐 사람 휴먼도 같이 진행이 됐었지만 마우스가 먼저 됐었고, 2002년도에 마우스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마우스에 한 2, 3만 개 유전자의 어떤 지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어떤 피노타입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 컨소시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때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잼 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이런 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저희도 이런 IMPC 그룹에 들어가서 2, 3만 개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모두 낙아웃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유전자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 이제 뭐 징크핑거라든가 탈린 같은 유전자 가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워낙 이때 징크핑거나 탈린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크리스퍼 카스9이 2013년도에 나온 건 2011년부터 저희도 개발을 했었는데, 처음 저희가 2013년도에 낙아웃 마우스를 성공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마우스가 크리스프카스9으로 낙아웃 마우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나서 이때부터는 뭐 사실 앞서서 만들었던 이런 모델들을 다 넘어서는 거의 뭐 어떤 한번 그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다 크리스파스9을 통해 가지고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맞춤형 질환 모델 개발부터 많은 것들, 예전에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마우스 스트레인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잭슨에 들어가면 이제 요거는 잭슨이라고 하는 거는 저 미국에 있는 비영리 이제 그 연구 그룹 중에 하나인데 마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사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마우스 스트레인도 보유하고 있고 연구자도 많은 기관인데 이 잭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마우스 지놈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뒤에서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웬만한 마우스에 대한 것들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만약 이제 연구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일단 이 사이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마우스 제네틱스를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만 20만 종 이상의 ES셀 그리고 뭐 어떤 마우스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모든 걸 라이브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원으로 스펌이라든가 엠브리어로 프리징 해놓기도 하고 혹은 실제로 라이브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인포메이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한 몇십만, 30만 종 이상의 마우스 모델이 생산이 되어 있다. 이것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계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다르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유전자나 세포의 생체 내 기능을 연구하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목표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혹은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질환 모델을 이제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타겟 유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질환은 있는데 이 질환에서 내가 타겟으로 찾은 유전자를 없애거나 혹은 이제 뭐 어떤 변형을 가했을 때 치료가 가능할까? 그래서 치료제로 어떤 타겟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내가 이미 뭐 약 물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발하고자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질환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미 만들어진 약에 대한 안전성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사실 질환을 가지고 사람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동물 모델이 항상 필요한 것이고 이때 질환 모델, 저희가 말하는 유전자 변형 모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들을 연구할 수 있는 유전자 기능 연구라든가 질병 기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약물의 유효성 시험, 그리고 독성이나 안전성 연구, 혹은 개인형 맞춤형 의학에 대한 이제 모델까지 저희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이용을 하면 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러면 이런 모델들 저희가 마우스를 이용하는데 왜 마우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사용하게 되었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틱스나 피지올로지 그 어떤 이제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원숭이가 더 가깝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원숭이만큼 마우스도 가까운데 95% 이상 거의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이라든가 신장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나 조직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마우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 한 3만 개, 2에서 3만 개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2에서 3만 개의 유전자가 마우스에서도 거의 대부분 있고 사람에서 있는 유전자는 마우스에서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마우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마우스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하나의 어떤 특정 스트레인만 있으면 얘네들이 연구를 할 때 사람에 대한 연구의 적합성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 어떤 이제 적합한 모델을 찾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뭐 FBB라든가 B6, 뭐 DBA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인이 있다 보니까 내 연구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마우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원숭이도 사람하고의 유사성이 높은데 왜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리터 사이즈가 원숭이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강아지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낳을 수 있는 새끼 숫자를 보시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마리를 가지고 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맞아라고 했을 때 그 신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숫자의 통계적으로 유의성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리터 사이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원숭이처럼 한 제너레이션에 몇십 년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노화 연구 같은 경우에 마우스 연구를 하다가 아니 동물 연구를 하다가 사람이 먼저 늙겠죠. 그래서 그런 제너레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마우스는 최대 수명이 거의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내에 연구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도 제너레이션도 고려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작습니다. 저희는 항상 동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동물실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사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강아지 같은 동물 혹은 이제 원숭이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시설 유지하는 데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들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육이 쉽습니다. 보통 이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 보면은 그렉 케이지가 있고 케이지 안에 뭐 되게 작은 안에 보통 한 뭐 네, 다섯 마리 정도 이제 놓고 나서 거기서 사육 관리를 하시면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걔네들은 한 마리씩 둬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강아지만 해도 걔네들을 여러 마리 합사했을 경우에 사육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번식도 쉬워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마우스는 두 마리를 암컷이랑 수컷을 한 케이지 넣어놓으면 한 뭐 2, 3일 내에 보통 이제 그 메이팅을 하게 되고 새끼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기 편한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 팬더 같은 것들 워낙 이제 뭐 번식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델을 쓰면은 저희가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간이라든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기에 유용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유전자를 변형하고 유전자 질환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른 동물 모델들은 사실 최근에 크리스퍼 카스9이 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그 이전까지는 유전자 변형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조작한다라는 것들이 자체가 워낙 어려웠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ES셀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용하면 낙아웃이라든가 TG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할 수 있다라는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점 때문에 워낙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연구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여있는 축적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네티컬리 잘 디파인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질환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들은 어떻게 선택되고 있냐 하면은 일단은 개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들고 온 건데 유전자가 일단 있고 어떤 피노타입이 나왔을 때 내가 타겟팅하는 이건 유전자 지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비트로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타겟 유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유전자를 내가 스위치를 달아서 끄고 켜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트랜스제닉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개념상 저희가 이제 게인 오브 펑션 유전자는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고 그랬을 때 트랜스제닉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어떤 각 장기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요 유전자의 기능을 각 조직에서 다 연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이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고요. 그래서 외부 유전자를 과발현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이건 트랜스제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가운 마우스는 로스 오브 펑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앞에서와 같이 다 원래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인데 저희가 타겟팅 방식으로 이 스위치를 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끄게 되면 내가 원래 발현되어야 한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면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원래 하던 기능이 없어졌을 때 그 표현형을 기반으로 해서 유출을 해서 내가 어, 조절한 이 유전자의 기능을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낙아웃 마우스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투머 서프레스 진 같은 것들을 낙아웃 시켰을 때 암이 발생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TG와 KO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는 기존에 보통 이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마우스가 성장하고 이제 엠브리오에서부터 발달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유전자, 에센셜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낙아웃을 시키거나 했을 때 마우스가 태어나질 않겠죠. 그러면 나는 원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에 대한 생체내 기능 연구가 불가능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혹은 나는 어떤 이뮨의 어떤 기능을 보고 싶은데 이 유전자는 낙아웃을 시켰더니 이상하게 계속 이제 뭐 암이 생겨.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연구를 보기 전에 이 마우스가 죽어버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한 이펙트를 고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혹은 나는 이 마우스가 어떤 특정 시점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암이 생긴다든지 어떤 질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유전자가 없다 보니까 혹은 이제 가발현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연구를 위해서는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이미 연구하는 타임을 놓쳐버리고 그 전에 이미 마우스가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이제 온셋 타임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델을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킨 컨디셔널 락아웃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유전자를 내가 타겟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든 장기에 대해서 다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면역세포에서만 보고 싶어. 혹은 지금처럼 간에서의 기능만 보고 싶어 했을 때는 간에서만 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페시픽하게 컨디셔널 트랜스제닉 마우스라고 해서 간 스페시픽한 트랜스제닉 마우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간에서의 기능만 없애서 이 유전자가 기능이 간에서 없어지면 어떤 피노타입이 나올지 보고 싶어 할 때는 반대로 간에서만 끄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슈 스페시픽하게 혹은 타임 디펜던트하게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모델을 이제 컨디셔널 마우스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한 단계 더 나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락스피 스탑 락스피 뭐 이건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락스피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점에 발현시키거나 없애거나 혹은 내가 특정 케미컬 혹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만 이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델들이 컨디셔널 락다운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작동 원리라든가 기본 디테일한 몰레큘러 레벨에서 이런 조절 같은 것들은 뒤에서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낫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자체 전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 유전자를 그냥 통째로 다 없애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가발현시켜서 전체를 통째로 발현시키고 이런 개념인데 질환을 연구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전자가 통째로 이제 없어지거나 다시 생기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드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에 나온 논문 보면 58만 개 정도 이제 그 유전자, 질환을 연구했죠.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뮤테이션들을 확인해 봤는데 앞에서와 같은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가 구현하는 그런 모델들은 실제로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미스센스나 논센스, 뭐 스플라이싱 베리언트 등 이런 것들 지금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많은 경우 빅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작은 포인트 뮤테이션 때문에 질환이 유도가 되더라 혹은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바뀌더라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모델로 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유전자에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의 그 포인트 뮤테이션만 만들어서 그러니까 A를 뭐 D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뮤테이션을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형이나 디지즈를 유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낚인 모델이고, 낚인 모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APC 민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APC 유전자에 포인트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아미노액시드 하나만 바꿨을 때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들은 낚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인비보 모델 스터디를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로드맵을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비트로나 이게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마우스 모델을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라고 본다면 일단 마우스 모델 인비보 스터디를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마우스 모델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잭슨 랩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모델들의 웬만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우스 원 포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KNPC로 시작을 해서 현재 INPC 모델하고 이런 것들을 글로벌리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는 국내 또 이런 이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원 포탈도 있는데 이 두 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계에 나와 있는 웬만한 마우스 모델은 일단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들어가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 혹은 알려진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 세부 인포메이션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게 내 연구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셔서 내가 연구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잭슨의 이런 것들 건 바로 이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연구자랑 컨택을 해서 이제 좀 이제 공동 연구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확보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모델이 내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컨디셔널로 보고 어떤 특정 조직에서만 기능을 보고 싶은데 낙아웃이야. 그러면 컨디셔널을 만들어야 되겠죠. 혹은 처음부터 모델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일단 내가 원하는 연구에 맞는 모델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앞에서 봤던 이제 게인 오브 펑션으로 가셔야 할지 아니면 로스 오브 펑션으로 가셔야 할지 아니면 포인트 뮤테이션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 유전자가 리살일까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타입이 결정되면 그것들을 컨디셔널로 갈지 티슈 스페시픽하게 혹은 타임 디펜던트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까지 혹은 이제 어떤 디지즈가 필요하시면 디지즈 모델하고의 어떤 크로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어떻게 쓸지를 좀 결정을 하고 그것들이 결정이 되면 제작이 가능하다면 이제 제작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이 스텝을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작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되면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하면 되는데 보통 마우스 제작이 일반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제 마우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런 모델들, 요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적절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면 저희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방법 통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이트를 사용하는 법을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우스 잭슨 인포메이션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마우스 지놈 인포메이션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름을 쓰시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 이름을 쓰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P53 유전자를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P53 유전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이렇게 TRP5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유전자 이름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도 다 리스트가 됩니다. 크로모즘 몇 번에 있고 이 유전자는 이 크로모즘에서 떤 위치에 있으며 뭐 이것들은 심볼 네임은 어떻고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PO13 유전자를 연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PO13 유전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또 서머리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NCBI에 대한 이제 진 시퀀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계가 되어 있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휴먼하고의 호몰로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알려져서 이런 정보도 다 연계해서 볼 수가 있고 사람에서 알려져 있는 디지즈랑 연관성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가 인포메이션이 워낙 많은데 저희 같은 유전자 변형 연구를 하시는 이게 마우스를 하는 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뮤테이션 얼릴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쭉 만들어줬는데 P53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모델이 나와 있는 것들이 현재 355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낙가운 모델일 수도 있고 트랜스제닉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컨디셔널 마우스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는데 350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마우스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찾아가지고 내 연구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사실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이제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는 방법이 또 필요한데 이 사이트에 워낙 인포메이션들이 많고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잘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인포메이션들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일부러 가지고 왔고, 여기 보면 케미컬 인듀스라고 해서 EN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케미칼로 뮤테이션을 유도했던 방법. 앞에서 그 분류표에서 보여줬던 그 모델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만든 모델이 2개가 있고, 케미컬로 다른 방식으로 또 한 건데, 이건 한 종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엔도뉴클레, 엔도 뉴클레이즈 미디에이티드 방법으로 여러 합종이 나와 있고 진트랩 방법 209종, 타겟팅 방법 111종, 트랜스제닉 13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보실 필요가 없고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1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DNA를 인설션 시켜서 외부 DNA, 그러니까 여기서는 PO13이 되겠죠. PO13 유전자를 과발현되게끔 만든 TG 모델이 13종이 있는 거고 타겟팅은 ES셀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ES셀에서 유전자를 낙가웃을 시키거나 낙인을 하거나 뭐 어떤 방식을 했던 타겟팅 방식으로 된 게 11종, 111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이 나오면서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만든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엔도뉴클레이즈라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것들이 1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든 게 KO를 하겠다. 그러면은 타겟티드 혹은 엔도뉴클레스 미디에이티드로 가면 되는 거고, TG를 보겠다 하면 TG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타겟티드 뮤테이션 방법을 한 걸 들어왔고요. 그랬을 때, PO13,
TM2 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각각이 다 마우스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이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P53 유전자에 ES셀 방법으로 타겟팅을 시켜서 낙아웃을 만든 컨디셔널 마우스 있는데 타일러 잭슨 랩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요 인포메이션, 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유전자를 어떤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대한 특정 모델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마우스 노멘클레이처 이제 명명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마우스는 저희가 뭐 B6라든가 FBB라든가 스트레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B6라고 하는 건 이제 검은색 마우스가 되고요. 뭐 129는 회색 마우스 이런 건데 요 앞에 거는 사실 덜 중요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마우스가 B6 스트레인이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검은색 마우스다. 근데 이 마우스에서 APC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타겟팅을 했는데 요거는 실제로 타겟팅을 해서 낙아웃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TM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민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는 민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잠깐 소개 분류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폰테니어스하게 어떤 질환이 나왔을 때 유전자명 위에 이렇게 그 질환의 표현형을 약자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드 마우스 같은 것들, 오비스 마우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스키드나 DB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만 마우스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어떤 특정 렙틴 유전자 위에 이런 오비 마우스가 낙아웃이 되었으니까 뮤테이션이 있습니다라는 걸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APC라고 하는 유전자에 어떤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제 이런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APC 민이라고 위에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겟팅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만든 경우에는 타겟티드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티드 뮤테이션 방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요 랩 코드, 예를 들어서 맘이라고 하는 랩 실험실이 있어요. 이 그룹에서 만든 거는 타겟티드 뮤테이션으로 받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해서 TCRB라고 하는 유전자를 처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TG 같은 경우에는 TG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갈로를 하고 갈로 안에 내가 넣어준 유전자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프로모터명을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G 안에 PDGFB에 대한 프로모터 D에서 발현되는 APP 유전자를 발현하는 마우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뭐 파운드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마우스를 1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5번 마우스입니다라는 개념이니까 뭐 요거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랩코드 동일하게 LMS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TM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ES셀 방법으로 만든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크리스파 카스9 같은 유전자 가위가 나오면서는 엔도 뉴클레이즈 미디에이티드 뮤테이션은 EM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이라고 해서 내가 타겟팅한 유전자 위에 EM이라고 하고 아홉 번째 이제 만들어진 모델인데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랩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멘클레이처 사용법을 알게 되면 앞에서 봤던 저희가 이제 그 개념 분류가 이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돼 있는 모델을 표현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스폰테니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렙틴 유전자가 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뮤테이션이 생겼더니 비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만 유전자라고 해서 렙틴 오비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고 폭스원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누드 마우스가 생겼는데 이 유전자를 발견해 찾아봤더니 폭스원 유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폭스원 유전자 외에 누드 마우스라고 하는 표현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질환 모델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찾아봤더니 P53이야. 그런데 TM이라고 붙어 있고 원 BM 뭐 이런 식으로 BRD, BRN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이 뒤에 거는 실험실 코드니까 뭐 중요하진 않겠죠. 어떤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P53 유전자를 ES셀 방법으로 타겟팅을 했구나. P53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만들었구나. 근데 이 실험실에서 첫 번째 만든 거랑 네 번째 만든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저희 실험실에 POE3 낙가운 마우스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마우스가 어떤 실험실에서 나온 마우스고 KO이긴 한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노멘클레이처는 내가 만약에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꼭 알아두시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할 때 마우스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그걸 알아야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음 개선된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모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유전자를 다시 시퀀싱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요 노멘클레이처를 기반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소통을 하셔라. 요것들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TM1에 요로 보이면 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 모델이 있고 요것들 크리 마우스나 이런 것들과 교배를 해가지고 컨디셔널하게 조절하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디셔널 마우스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이건 지금 건 아닌데 로사 26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유전자 위에 CAG 앞에서 아까 프로모터 TG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터 위에다가 여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TG 같은 경우에 P53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TRP53이라고 해서 외부의 유전자 이름을 쓰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고 어떤 TG 같은 경우에는 알부민 1이라고 해서 알부민 리버에서만 발현되는 알부민 프로모터가 있는데 이 프로모터에 의해서 리버에서만 P53에 뮤테이션이 있는 P53을 발현시키는 이런 TG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TG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얘는 TG구나, 얘는 KO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로사 26이라고 하는 로커스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 로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는 타겟팅이 되어도 어떤 마우스에 나타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랜덤 인설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로커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내가 타겟팅한 유전자 이름 위에다가 TM1이라고 쓰고 들어가 있는 TG 유전자 이름을 이렇게 쭉 써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낚인 모델이지만 트랜스제닉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낚인 트랜스제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요 이름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P53 유전자인데 TM이니까 ES셀 방식으로 만들었고 얘는 그냥 낙아웃일 것 같다. 얘는 컨디셔널 마우스일 것 같다. 얘는 컨디셔널 마우스. 나는 지금 이제 조건적으로 컨디셔널 마우스를 봐야 되니까 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선택하셨을 때 뮤테이션 방법이 또 설명이 나와요. 락스피 사이트를 가지고 떻게 만들었고, 요 모델들은 이제 크리랑 메이팅을 하게 되면 이제 스탑이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낚인이 되는 이런 모델이다. 그래서 요거는 R171이라고 하는 미센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낚인 모델인데 컨디셔널하게 조절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요기에 대한 세부 논문들이나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 보고 싶으시면 제일 밑에 가시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요 마우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을 수도 있고, 요 숫자가 많다는 거는 활용도가 높고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검증이 됐다는 얘기니까 요게 높은 것들을 이제 골라서 또 쓰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카스9으로 만든 경우에는 이렇게 EM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ES셀하고 크리스퍼로 만든 거하고 구별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P13이 EM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인 것 같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락아웃 마우스인 것 같은데 락스가 들어간 건 뭐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락스피 사이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록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P53 로쿠스에 트랜스제닉처럼 집어넣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괄호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괄호를 집어넣으면 이건 어쨌든 외부에서 집어넣은 유전자에 뭔가가 들어간 걸 이렇게 표시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G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TG명 뒤에 괄호를 하고 내가 가발을 시켜준 유전자의 프로모터명, 유전자명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TG에 프로모터가 뭐 요거는 뭐 테돈이라고 하는 인듀스 시스템을 이용을 했고 거기에서 P53을 낙다운 시킬 수 있는 RNA를 이용한 모델이구나. 혹은 요거는 TG로 그냥 P53을 이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요 인포메이션 이름을 보실 수 있으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잼 연구에 대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아마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오면 EM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모델인데 타겟팅 P53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고 요건 이제 한웅이라고 하는 저희 대표님 성함인데
이렇게 약자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WL 하게 되고 혹은 다른 실험실도 이런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모델은 할렌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엑손 2번에 원 딜리션을 유도했구나라는 인포메이션까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이런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모델 못 찾았다. 그렇게 되면 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작에 대한 것들은 직접 하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서 의뢰를 주실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며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설명을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분들이 필요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리고 그 유전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카스9로 할지 아니면 뭐 ESR 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 카스9을 이용하게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 인젝션이나 혹은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마우스의 수정란에 이 디자인된 DNA라든가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정란 안에서 DNA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디벨롭을 하겠죠. 그 디벨롭을 하기 전에 대리모에 집어넣어서 성장을 시키면 얘는 이제 태아가 이제 자라게 돼가지고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출산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몰레큘러 버를 통해 저희가 뭐 지노타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요 마우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스펌이나 엠브리오 같은 것들을 저희는 이제 항상 저장을 하는데 마우스를 관리하시다 보면 항상 라이브 상태로 평생 유지하실 수는 없잖아요. 필요 없는 순간이 항상 오게 됩니다. 그때는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녹여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프리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징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녹여서 재생산을 하고 시험에 필요한 숫자로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보시는 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각각이 기술적으로 좀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많이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30년 이상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해가지고 2012년도에 사실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뭐 마이크로 인젝션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재 200종 이상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자원을 잘 만들었는데 보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인을 놓치거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잼에 대한 이제 프리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잘 보존을 하고 냉동 보존을 하면 뭐 10년, 20년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녹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많은 양으로 이제 매스 생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마리로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시스템화 해가지고 매스 프로덕션 하는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걸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때 트랜스제닉으로 할 거냐, KO로 할 거냐, 뭐 CKO로 할 거냐, 낚이는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KO, CKO, 낚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 타겟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표적화해가지고 내가 그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진 타겟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케이어도 그렇고, 낚인도 그렇고, 다 이제 다른 형태의 마우스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진 타겟팅에 의한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트랜스제닉, 정통적으로 쓰는 트랜스제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DNA를 집어넣어서 그것들이 어딘가에 이제 랜덤 인서션 시켜가지고, 특정 유전자에 발현을 시키는 것들을 T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G는 일단 외부에서 DNA를 넣게 되면 랜덤 인테그레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크로모정상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면 그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유전자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트랜스젠이라고 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대신 이때 특징은 이 외부 DNA가 한 카피가 들어갈지 100카피가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마우스가 한 종류가 만들어졌을 때 베리에이션이 커요. 내가 하나의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확보를 했는데 이 라인이 어, 티슈, 그러니까 장기 어떤 티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스토막에서 위에서만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선 간에서만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전신에서 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현난 그 발현 수준도 조직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사이트에 대한 이펙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마우스를 만드는 데는 한 6에서 9개월 정도 걸리고 뭐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크리스퍼 카스9이 나오고 나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 간의 그 형질이 너무나 다르고 이게 랜덤 인설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유전자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망가져서 KO 이펙트가 TG 이펙트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프 타겟 이펙트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두 개나 세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두 개의 형질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TG는 기존에 잘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걸 골라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쓰는 거는 권장하지만 새로 만들겠다 했을 때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겟팅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타겟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ES셀 방법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은 보통 블라스토시스트에다가 저희가 ES셀을 인젝션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개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해가지고 없애거나 뭐 어쨌든 변형을 가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한 개 혹은 두 개 카피만 딱 결정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고요. 대신 낙아웃 방식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시키지 않는다. 혹은 이제 낙인이라고 하면 내가 유도한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한 것들이 엔도지너스한 프로모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컨트롤되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ES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많이 요하고 이제 좀 이 ES셀 자체가 점라인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마우스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로닝 하거나 이런 것들 때 좀 한계가 있어서 ES셀을 클로닝해서 셀렉션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들은 실패 확률도 높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아서 그런데도 옛날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유전자 가위가 나오면서 이런 장점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밑에 제작에 대한 이점도 트랜스제닉에서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작 기간도 빨라졌고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여러 가지 앞서서 이제 낙가운 마우스에서 보였던 단점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현재는 엔도뉴클레이즈 미디에이티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진 타겟팅 방법이 현재는 대세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제 장단점은 이렇게 되는데 과정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TG나 뭐건 이제 KO 만드는 제작 과정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사실 활용할 뭐 필요가 많이 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G 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정란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확보가 되면 수정란에 DNA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DNA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티슈에 발현되는 프로모터 그리고 거기에 서 발현되는 cDNA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내가 넣어줄 외부 DNA가 어떤 거냐, 요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클로닝 할 거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이것만 잘 확보가 되셨다면 요 DNA를 이렇게 수정란에 마이크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DNA는 DNA상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랜덤 인터로게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들어간지 몰라요. 나중에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찾기도 하는데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또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DNA를 크로모점에 들어갔다고 하면 요 마우스를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요 개체를 찾을 거고요. 그래서 스크리닝에서 이게 확보가 되면 요것들을 산자들을 얻어서 우리가 연구에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지노타이핑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데 문제는 랜덤 인설션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라인에서 동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없애는 게 기본 목적이었잖아요. 혹은 원하는 대로 변형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호물로지 암이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DNA입니다. 앞에서 TG 만들듯이 DNA를 컨스트럭트를 만들게 되는데 2번이랑 3번 엑손을 없애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대신에 네오마이신 레지스턴스 마커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는 1번에서 2번 없어지고 4번이 나오기 때문에 낙아웃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고 요 컨스트럭트를 만들어 놓고 요 컨스트럭트가
실제로 세포 ES셀 안에서 요것들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변형된 것만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 외부 DNA를 ESL 안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홈로거스 리컨벤션이 일어나는데 이 확률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엄청 낮았습니다. 만 분의 1, 1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나오는 이런 한 개의 콜로니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서 밸리데이션에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ESL을 골라냈는데 크리스프 카스9이 나오면서 요것도 이제 쉬워졌어요. 그래서 ES셀에서도 크리스프 카스9을 이용하시는 그룹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S셀을 가지고 확보가 되면 요것들을 잘 콜로니를 이제 키운 다음에 요것들을 블라스토시스트 인젝션을 해요. 그래서 앞에는 TG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에 한다고 보면 되지만 ES셀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토시스트 인젝션을 해야 되고 요것들이 실제로 접라인 트랜스미션이 돼서 카이메라가 나오는데 요것들이 접라인 트랜스미션이 돼서 전체 성체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실제로 요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또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그래서 앞서서 뭐 징크핀거나 탈렌도 있었지만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1, 2세대라고 하고 크리스프카스9이 3세대라고 하는데 1, 2세대의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탈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DNA를 인지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이 잘리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게 1, 2세대의 유전자 가위인데 아무래도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단백질 합성 혹은 클로닝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ES셀보다 쉬워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비용도 크리스프카스9 대비 좀 많이 들었었는데 크리스프카스9이 나오면서 나서는 뭐 요 두 개도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 필드에서는 크리스프카스9을 이용해가지고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크리스프카스9 단백질이고 여기 보이는 녹색으로 보이는 요것들이 가이드 RNA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요 나머지는 다 공통으로 쓰이게 되는데 요 녹색으로 보이는 요 가이드 RNA만 내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 요 DNA 여기 타겟 유전자 가면 여기에 바인딩하는 시퀀스만 정해주고 요거를 주문하면 되죠. 요즘 프라이머 주문하듯이 주문하면 그냥 바로 와요. 그래서 요 크리스프카스9을 주문을 해서 요것들을 이 카스9 단백질하고 같이 인젝션을 하든 세포에 도입을 하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전달을 하게 되면 얘는 요 시퀀스를 인지해서 여기를 자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뭐 사이트도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요것들이 가이드 RNA가 뭐 인지하는 시퀀스도 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퍼 카스9 수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더 잘 해주실 것 같고 이런 카스9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요 만드는 원리는 유전자 가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ES셀하고 카스나인하고 비교했을 때 ES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클로닝하고 도너 만들고 하는 것들이 뭐 한 6개월씩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요걸 블라스트 인젝션하고 마우스가 태어났을 때 카이메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카이메라가 만들어지는 게 접라인 트랜스미션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요게 여기서 뭐 6개월의 치료 이렇게 나오는 걸로 표현은 했지만 ESL 같은 경우에 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산자수도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요 과정들도 한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기간이 ES셀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리스퍼 카스9 같은 경우에는 진에 대한 것들에 가이드 RNA가 디자인되면 그냥 바로 마이크로 인젝션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1개월도 아니고 한 2주 정도면 이제 준비가 돼서 인젝션 가능한 시점이 되고요. 그래서 2주 만에 인젝션을 하면 얘는 DNA를 이제 잘라주는 뭐 이런 이벤트만 일어나면 되는 건데 요 유전자가 카스9 같은 경우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낙가운 만들거나 할 때도 50%에서 뭐 거의 8, 90%까지 육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낙가운 만드는 거는 그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지고 낙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한 뭐 20, 30% 수준 내로 나오기 때문에 낙긴도 그렇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카이메라 같은 경우에 전면 트랜스미션이 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얘네는 파운더가 확보됐다 그러면 걔는 거의 99% 전면 트랜스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뭐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던 게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SL 기반으로 했을 때는 만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공 확률이 50% 미만이었고, 그래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기간도 길고, 디자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단점이 있는데, 카스9이 나오고 나서는 뭐 거의 100% 성공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제작 기간도 6에서 12개월. 요거는 이제 뭐 납기이냐 아니면 뭐 어떤 그 외부 DNA를 라지 납기로 할까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낙아웃이나 작은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렉션 마커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계가 없어졌던 이런 장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텝은 저희가 유전자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결정이 되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딜리션 할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전자가 하나의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소타입이 여러 개 이제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었을 때 저희가 아이소타입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요. 여러 개의 아이소타입이 있다면 이 중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엑선을 날려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1번을 날렸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요런 엑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발현되겠죠. 혹은 내가 2번을 타겟팅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03번, 그 다음에 201번은 딜리션이 되겠지만 207번은 그대로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겟팅할 어떤 엑선을 결정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날리기도 하고 혹은 최근에는 이렇게 엑선 전체를 크리티컬한 이제 엑선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런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타겟팅해서 동시에 다 날리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다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전체 유전자에 대한 어떤 아이소타입의 발현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유전자 전체를 다 딜리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디자인 자체는 이것도 뭐 크리스프 카스나인이야 이쪽은 워낙 이제 그 노벨상 이후 뭐 사실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툴도 워낙 잘 나와 있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손수 사실 일일이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막 이제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어졌고 가이드 RNA 디자인하는 곳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그냥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디자인을 해주고 그때 예전에 이제 이런 타겟 시퀀스가 다른 유저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 타겟 이펙트가 항상 얘기가 되는데 이런 오프 타겟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 타겟 이펙트가 저희가 이제 사실 카스9을 쓰시는 쪽에서는 임상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서의 오프 타겟 이펙트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벤트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오프 타겟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긴 했었는데 마우스나 이런 질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 타겟 이펙트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저희가 한번 만들고 났을 때 오프 타겟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최대한 고려를 해서 이제 안 생기도록 만들긴 하지만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이 마우스를 제너레이션이 넘어가게 이제 개대 배양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크로스를 해서 와일드 타입하고 메이팅을 해서 다음 산자가 나오고 걔가 또 다음 산자가 나올 때 또 와일드 타입하고 메이팅해서 산자가 나오고 하면 이게 한 두 세대만 세 세대만 가도 이 옵타겟 자체는 이미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고려할 시점이 이미 사실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이드 RNA가 준비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란을 확보를 하고 수정란에 뭐 이제 사이토졸에다가 RNA 형태로 인젝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얘가 가서 트랜스레이션해서 뭐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해서 핵에서 DNA를 자르겠죠. 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고 혹은 RNA 컴플렉스 자체를 인젝션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벤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인젝션 자체가 예전에 이제 워낙 이것도 이제 하이텍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다른 그룹들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정란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쓰고 있긴 한데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장점은 쉽게 금방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 대비 쉽게 할 수 있다, 도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DNA가 길어지거나 이제 어떤 이제 컴플렉스 그 조성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DNA가 보통 이제 수정란에서 잘라주는 건데 이렇게 DNA가 자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리페어가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DNA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리페어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그 낙가운 마우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DNA가 자르게 되면 유전자 가위가 해주는 역할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DNA 잘라주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낙가운 마우스가 될 거냐, 뭐 낚인 마우스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DNA 수선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낙가웃 같은 경우에는 요 노노머러스 엔드 조이닝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에 의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DNA가 잘렸으니까 어쨌든 얘는 긴급 상황이잖아요. 이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이 DNA가 정말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리페어 됐는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붙이게 됩니다. 이때 뉴클레오타이드가 한두 개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프레임 시프트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요런 잘린 곳에서 프레임 시프트가 이렇게 DNA가 딜리션이 일어나거나 인설트가 한두 개씩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3베이스 페어씩 일어났을 때 이게 7개가 딜리션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이제 3개 코돈씩 읽혀서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밀려가지고 한 개씩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실 그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아미노액시드 그 트랜슬레이션 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대부분 이런 게 한두 개 베이스 페어가 딜리션이 일어났을 때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반드시 얼마 안 가가지고 스탑 코던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뒤에 좀 설명드려요. 일반적으로는 짧은 뮤테이션이 나오다가 바로 스탑 코던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엑손 1번에서 스탑 코던이 나와서 2에는 3번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낙아웃이 된다. 이런 이제 원리가 되고요. 특히 이렇게 스탑 코던이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실제로 mRNA가 있었을 때 딜리션이 일어났고 여기에 스탑 코던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DNA는 라이보점이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가는데 요 각각은 이제 엑손 정션 컴플렉스들이 바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보점이 요것들을 다 밀고 가서 끝까지 가야 RNA가 정상이구나를 인지를 하고 이 RNA를 남겨놓는데 EJC가 중간에 남아있고 라이보점이랑 요것들이 mRNA 동시에 상존하게 되면 아, 이거는 DNA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PTC가 요게 멈췄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JC가 PTC를 인지를 해서 RNA를 디그레이션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센스 mRNA 디케이라고 하는데 요 원리가 작동할 거다. 그래서 기존에 카스9로 포인트 뮤테이션을 그 포인트 인대를 줘가지고 딜리션을 시켜가지고 낙아웃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컨셉으로 초기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게 스탑 코던이 잘 나오고 이게 잘 작동하면 좋은데 실제로 항상 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더니 저희가 뭐 리뷰도 있었고 저희도 실제로 이것들을 증명을 해봤었는데 q 3 마우스를 낙아웃을 만들고 나가지고 그 뮤테이션이 실제로 P63 프로테인이 없는 걸 확인했었어요. 이렇게 프로테인이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제 브레인 캔서가 나왔었고 브레인 캔서를 봤더니 뮤테이션 P53 RNA가 이렇게 잔뜩 나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이제 딜레이션 되는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요 방법으로 이해하면 아까 인델에 의해서 스몰 인델에 의해서 프레임 시프트를 유도해서 낙아웃을 만들게 되면 어떤 단백질이 뭔지 모르지만 뮤테이션 있는 프로테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 모델이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현재 잘 쓰진 않고 있고 이렇게 엑손 전체를 딜리션 하거나 혹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엑손 전체를 다 딜리션 시켜버립니다. 다른 아이소폼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엑손 전체를 다 딜리션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ES셀 베이스로 했을 때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포인트 뮤테이션 혹은 엑손 딜리션, 라지 딜리션 혹은 이제 홀진 딜리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쭉 뭐랄까 기술적으로 이제 스트래테지가 발전이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모델 대비 뭐 지노타이핑도 쉽고 RNA나 뭐 프로테인 같은 거 원치 않는 오프타백 이펙트가 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들이 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낫긴 같은 경우에도 뭐 낫긴은 이제 동일하게 크리스프카스9은 동일이랑 또입니다. DNA를 잘라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잘라줘요. 잘라주면 이때 세포 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원 메커니즘에 의해서 앞에서와 같이 NHJ로 긴급 복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인델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때 저희가 이런 도너 DNA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DNA를 더블 스트랜드 DNA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싱글 스트랜드 DNA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런 DNA가 이제 약간 도미넌트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DNA 리페어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크로모점을 인지해가지고 이제 호몰로지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몰로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것들이 삽입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상 DNA인 것처럼 끼어 들어가서 이제 수선이 되게 되고요. 혹은 싱글 스트랜드일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얘가 프라이머링 작업을 해서 쭉 리페어가 되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전을 이용하면 낚인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낚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 DNA를 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두 개를 이용하면 사이트를 동시에 두 개를 딜리션 시켜서 낚인 할 수도 있고 혹은 더블 스트랜드 DNA를 해서 큰 DNA를 긴 DNA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락스피 사이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컨디셔널 마우스의 개념이죠. 그리고 요거는 낚인 개념이고 요거는 아까 로사 26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외부 DNA를 특정 사이트에 집어넣어주는 라지 낚인, 요건 낚인 TG 같은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수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노타이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직접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지노타이핑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항상 매 실험마다 잘 검증을 하시고 넘어가라. 왜냐하면 생산하고 나서 이제 어떤 마우스를 확보를 했는데 지노타이핑을 해서 내가 실험할 마우스가 몇 마리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잘 맞으면 좋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전에 꼭 다시 한 번 더 컨펌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컨펌을 해서 내가 10마리를 쓰기로 했는데 이 실험군의 지노타입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험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아웃이나 저희가 트랜스제닉 같은 경우에 지노타이핑 스트래테지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잭슨이나 뭐 이런 혹은 이제 외부 연구자한테 DNA 뭐 마우스를 받게 되면 지노타이핑 방법도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지노타이핑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라인이 이상해져서 이제 다시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노타이핑이 좀 불완전하다 싶으시면 다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뭐 사실 지놈 인포메이션이야 그 인포메이션이 워낙 인터넷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시고 프라이머 디자인 하시면 금방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금방 디자인하셔서 깔끔하게 디자인하셔서 새로 쓰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보통 와일드 타입 DNA가 있으면 5번하고 6번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와일드 타입 DNA는 238베이스 페어의 그 PCR 프로덕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트랜스제닉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cDNA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트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 6번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요 프라이머는 동일하게 여기에 바인딩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딜리션이 되게 되면 요게 실제로 여기서 F에서 R까지 프라이머를 하면 412가 나오는데 238이 날아가서 실제로 TG에서는 129베이스 페어가 나타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은 항상 이렇게 밴드가 나오고 혹은 TG도 와일드 타입 밴드는 나오는데 TG 밴드도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TG 마우스 지노타이핑 스트레테지고 TG 마우스의 단점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호모인지 헤테로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랜덤 인서션이기 때문에 이 와일드 타입의 이 DNA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는 항상 나오고 TG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호모인지 헤테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리얼타임 PCR로 카피가 원 카피냐 두 카피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이제 두 배이냐 그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리얼타임을 이용해서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베리에이션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와일드 타입하고 메이팅을 해서 검정 교배를 하면 앞에 마우스가 이제 호모인지 헤테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정 교배 방식이 더 정확한 방식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6번, 7번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요 사이에 인트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낙가웃 같은 경우에는 6번을 딜리션 시켰잖아요. 그래서 6번이 바인딩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가웃은 바인딩해서 밴드가 나오진 않고 네오 위에 새로운 걸 하나 디자인해요. 그래서 3 프라이머 PCR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작동을 해서 와일드 타입에서는 400이 나오고 KO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오 위에 있는 프라이머랑 작동을 해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TO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와일드 타입일 때는 싱글 밴드가 나오고 후모일 때 싱글 밴드가 나오죠. 헤테로일 때 더블 밴드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이용을 해서 지노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락스피 시스템을 이용한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계속 컨디셔널 했을 때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박테리아의 락스피라고 하는 사이트가 리컴비네이션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락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팔린드로막 시퀀스가 이렇게 있고요. 요게 뭐 중간에 좀 이제 그 랜덤 시퀀스가 있긴 한데 요 기본 한 34베이스 페어의 락스피 시퀀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시퀀스가 두 개가 이렇게 상존하게 되면 요 크리 리컴비네이즈는 요 리컴비네이션 두 개를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꼬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꼬여서 요게 위로 올라가고 락스핀 두 개가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두 개 사이에 있는 Y 요 사이트는 이렇게 딜리션 시켜서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락스피 사이에 호몰러스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 딜리션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크로모점 상에는 요 락스피 하나만 남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에 있는 유전자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크리가 발현이 되면 크리가 딜리션 시켜서 없앨 수 있구나. 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와일드 타입 마우스 시퀀서 예를 들어서 어 요게 지금 컨디셔널 KO 마우스인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엑손 1번부터 25번까지 엑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락스피를 3번에 하나, 2번하고 3번 사이에 하나 집어넣고 하나는 25번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노타이핑은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34배 스펙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크리 포지티브인 걸 확인하시는 거고 요 마우스는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리를 집어넣고 발현시키게 되면 크리가 발현이 되면 요 사이에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딜리션이 되게 되고 실제로 크로모 증상에서는 2에서 25번 남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기존에는 이 사이즈가 너무 길어서 발현이 안 되던 요 지노맥 DNA가 요 프라이머에 의해서 지노타이핑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 엑손 3번부터 25번이 없기 때문에 얘는 크리가 발현되는 조직이라든가 혹은 크리가 발현되는 시점에서만 낙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컨디셔널 낙아웃 마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든 건데 유전자 이름에 엔도뉴클레이즈 미디에이티드 두 번째로 만든 모델이고 HWL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라고 했다. 아까 그 노멘클레이처잖아요. 여기 마우스랑 TG 마우스인데 알부민에서 리버에서만 발현되는 프로모터에서 크리가 발현되도록 한 트랜스제닉 마우스랑 크로스한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다른 조직에서는 괜찮고 리버에서만 엑손 3번부터 24번이 딜리션 되어 있는 그런 크리가 만들어진 크리로 의해서 딜리션 되어 있는 낙아웃 얼릴이 발생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락아웃 마우스, 컨디셔널 락아웃 마우스를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건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타겟한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알부민 프로모터에 의해서 발현되는 크리 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락스피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 마우스이겠죠. 얘는 그냥 정상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락스피를 가지고 있는 내가 진 X를 없애기 위해서 락스피를 양쪽 사이트에 이제 플랭크에다 걸어놓은 락스피 사이트가 있는 요 컨디셔널 레디 마우스가 있는데 요 마우스랑 크로스를 하게 되면 요런 형태의 그러니까 락스피 원리도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원래 가지고 있던 와일드타입 원리도 가지고 있고 TG 원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헤테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크리 마우스랑 내가 가지고 있는 락스피 마우스가 있었을 때 얘를 내가 원하는 호모의 낙아웃을 만들겠다 하면 두 제너레이션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테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딜리션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와일드가 남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노타입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 2에서 3개월 걸려요. 한 제너레이션 갈 때. 그럼 여기서 헤테로가 나와서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마우스를 다시 한번 얘랑 크로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이 또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후모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요거는 저희가 뭐 IVF라든가 여러 다른 기술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최소한 4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브리딩을 통하면 6개월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마우스 없는데 6개월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메이팅을 가셔야 되는지를 잘 계획을 하고 가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얻어서 혜택을 얻었는데 이 마우스가 이때 사용한 이 마우스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마우스가 나이가 들어서 못 쓸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이때는 수컷이었는데 여기서 봤더니 이 헤테로 마우스도 수컷이야. 그러면은 메이팅 시킬 또 없잖아요. 그럼 또 한 제네레이션 더 가고 그래서 세 번째 제네레이션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메이팅을 좀 인텐시브하게 많이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내가 이 각각 실험실의 스케줄을 이 실험 스케줄을 봤을 때 몇 개월 차에 내가 얼마의 마우스를 얻어서 실험을 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도 저희 실험실에 들어온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획을 시켜보면 이 중간에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고 요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라라는 것들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자연적으로 메이팅할 때 그런데 필요하면 다른 이제 체외 수정 기법도 이용할 수 있다. 그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크리 마우스를 선정할 때 중요한 게 알부민을 자꾸 예로 제가 들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리버에서만 이렇게 잘 발현되기 때문에 티슈 스페시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리버에서만 정확하게 딜리션 시키기가 좋은데 저희가 사용했던 대표 다른 모델 타이2 같은 크리 마우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타이2 같은 경우에 렁이나 에피셀리어 셀에서 스페크가 발현된다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발현되는데 다른 티슈에서도 보면 이렇게 잘 발현되죠. 요거는 지금 NCBI에 들어가면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보는 데서 일단 가지고 온 데이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타이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티슈에도 잘 발현 많이 그래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리버에서만 표현형을 보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알부민 같은 경우는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타이투 같은 경우에는 렁에서만 표현형을 보고 싶었던 건데 이 타이투 크리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리버에서도 발현이 돼서 일부 발현 딜리션이 되고 키드니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정, 어떤 특정 내가 원하지 않는 장기에서도 낙아웃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고려를 하시고 실험 디자인 하실 때 고려를 하셔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네, 그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크리마우스 중에는 앞서서 이제 뭐 알부민 이렇게 타입들이 이렇게 프로모터들이 있는데 내가 리버에서 발현되는 크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리버에서 발현이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성체에서 어떤 이제 특정 원하는 표현형을 보고 싶을 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하는 건 타임 디펜던트한 인듀서블한 컨디션을 아까운 마우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 위에다가 ERT2라고 하는 요 단백질을 퓨전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핵에서 그 HSP9라고 존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토졸에 머물도록 해주는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퓨전 시켰기 때문에 ER의 원래 기능에 의해서. 그런데 하목시펜을 트리트를 하게 되면 하목시펜이 HSP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HSP90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리-ERT2는 핵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는 원래 뉴클레어 리스트이기 때문에 ERT2가 크리랑 같이 퓨전되어 있는 프로테인이라서 크리가 핵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타목시펜을 처리했을 때만 크리-ERT2가 핵으로 들어가서 이 락스피를 딜리션 시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리버 특정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걸 처리했을 때만 딜리션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한 것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후에 뭐 락스피 시스템은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게 락스피 스탑 락스피 시스템입니다. 락스피 스탑 락스피는 기본적으로 앞에 프로모터, 이거는 저희가 CAG라고 해가지고 치킨 베타 액틴 프로모터를 보통 이제 CAG 프로모터라고 하고요. 이 프로모터는 이제 액틴 프로모터이면서 CMV 엔핸서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전신의 모든 장기에서 잘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사이 16 로커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로커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홀 티슈에 다 발현이 되는 그 프로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 락스피랑 여기는 이제 베타지오나 이제 그 스탑코돈 저희가 이제 달아놨어요. 폴리에이 시퀀스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트랜스크립션이 실제로 되겠지만 여기서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GFP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락스피, 스탑, 락스피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와일드 타입이랑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지 않는데 크리가 작동을 해서 요 딜리션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GFP가 발현되거나 YFP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나간 건데 실제로 CAG는 아까 홀바디 전신에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전신에 발현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탑이 되어 있다가 요게 딜리션이 되면 토마토가 발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는 CAG에서 토마토까지는 발현이 됩니다. 스탑이 아니잖아요. 스탑 대신 토마토를 넣었어요. 그래서 토마토 시퀀스가 발현이 되는데 락스피가 딜리션을 시키면 그때 GFP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RFP 시그널이 있다가 GFP로 시그널이 바뀌면 얘는 락스피가 작동했구나라는 리포터 마우스로 쓸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게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모델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 나오는 논문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논문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간단히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논문에 이런 이제 넵틀린 원 블로케이드를 이제 뭐 이제 캔서에서 효과를 테스트하는 모델들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한 모델들이 CAG 아까 치킨 베타 액틴 프로모터 전신에 발현되는 크리이고 ERT2를 퓨전시켜 놓은 거라 했잖아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목시펜을 처리했을 때만 작동을 하겠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10 유전자의 플럭스드. 그러니까 요거는 플럭스드를 보통 락스피를 어떤 내가 타겟하는 사이트 양쪽에 어깨에다 이제 그 락스피를 넣다 보니까 플럭스드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플럭스라고 호모 마우스잖아요. 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그럼 요 마우스가 실제로 이제 이 주차 되었을 때 저희가 하목시펜을 트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P10이 날아가면서 이제 낙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홀바디 전신에서 낙아웃이 되고 얘는 튜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네틀린 블로케이드를 쳐가지고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mRNA 발현이 높다가 네틀린 mRNA 그러니까 요 이니비터를 쳐게 되면 떨어지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요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와일드 타입, 요 마우스가 실제로 뭐냐, 그 크리알티투가 네가티브니까 그냥 와일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와일드 타입으로 그냥 정상적인 마우스라서 계속 사는 거고, 요 마우스에 컨트롤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있던 요 마우스죠. 그래서 요 마우스는 P10이 낙아웃이 되면서 이게 죽어가는 게 보이죠. 실제로 튜머가 나와서 죽게 되는데 이거를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있어서 이제 개선된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증가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거고 뭐 이후에 뭐 암 병변이 이런 시비어리티도 떨어지게 되고 튜머도 정상적인 조직으로 이제 좀 회복되는 것도 보인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 또 다른 박사님, 한 예로, 그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이 전 슬라이드 보면 네네, 인듀서블이란 단어가 있고 컨디셔널이란 단어가 있는데 네네, 컨디셔널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조직 특이적이란 뜻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컨디셔널은 조직 특이적으로 우리가 머니플레이션 할 때 쓰는 단어고 인듀서블은 시간 특이적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컨디셔널, 마우스 같은 경우는 CAG 프로모터, 홀바디 프로모터를 썼기 때문에 조직 특이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컨디셔널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인듀서블만 이게 쓴다. 컨디셔널이란 마우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조직 특이적인 것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하다 보니까 그냥 컨디셔널 마우스라고 그러면 타임이든 조직이든 어쨌든 디펜던트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 컨디셔널이 좀 더 광범위한 텀이고 네, 인듀서블은 이제 저희가 딱 시간에 한정해서 인듀스를 네, 시키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인듀서블을 시키면 터먹시펜이 모든 세포에 가서 프리를 발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는 베리에이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홀바디 모든 세포가 낙아웃되거나 뭐 낚인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아예 트랜스제닉을 처음부터 ES 셀서부터 만들면 홀바디 모든 세포가 동일하게 갖고 있겠지만 이렇게 인듀서블 시스템으로 만들면 사람마다 그 이피션시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여기 질문에도 좀 나와 있지만 그 이피션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재현성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터목시펜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인듀스를 시킬 때 터목시펜을 뭐 처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 그런 예,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거는 처음에 당연히 컨디셔널 마우스를 만들고 내가 세팅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팔라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마우스 종류마다 다 다르고 실험실 환경마다도 좀 달라서 내가 어떤 도즈로 몇 번을 인젝션해야 이게 딜리션이 내가 원하는 이펙트를 볼 수 있는 딜리션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룹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는 그림이 한 번만 나왔지만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5번을 인젝션하는 그룹도 있고 도주도 다 다르고요. 근데 네, 내가 이게 전달이 잘 되는 조직이야.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은 마우스마다 종류마다 좀 다 밸리데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컨디셔널 마우스랑 동일한데 마우스를 뒤에 이제 3종이나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요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히프1 바인딩 이제 리스폰스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이폭시아 상태가 되면 히프1이 발현이 되면서 바인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에서라면 이거는 발현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얘도 크리 락스피가 있는데 어쨌든 정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와일드 타입 마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어지면 이제 히프1이 발현이 되면서 리스폰스 엘리먼트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모터가 액티비티를 띄기 때문에 크리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크리가 발현되는데 앞에서 뭐 ERT2 달았던 것처럼 이것도 ODD도 뭐 달기도 하고 다양한 걸 달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얘가 산소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빨리 디그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이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같은 경우는 크리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 히프1이 발현되는 티슈에서만 크리가 발현이 되고 이 히프1이 발현되는 티슈에서만 크리가 작동을 해서 이 레드를 날리기 때문에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GFP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에서 봤을 때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레드만 발현이 되고 있다가 어, 그 하이폭시아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 그린이 발현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컨디셔널한 시스템을 환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컨트롤되도록 해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모델을 암 모델하고 또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1번, 2번하고 섞여 있는 모델을 MMTB, PRMT 모델은 브레스트 캔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MMTB는 이제 마말 페페드에서 발현이 되는 그 프로모터인데 이거를 뭐 미들티 안티젠을 발현시키는 이 바이러스를 펩타이드를 이제 발현시켜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데 유방암이 생깁니다. 그럼 유방암 세포에서 실제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 거냐를 본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 하이폭식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냥 RFP가 이렇게 발현이 될 텐데 얘네들이 그레이드가 이렇게 쭉 높아질수록 얘는 하이폭식 상태가 유도가 되면서 GFP가 나오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베이스바 어떤 칼시노마로 갔을 때 하이폭식 컨디션이 유도가 되고 이게 실제로 전이 메타스타시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페이퍼들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모델들이 나올 때는 마우스 모델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 예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가 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 가지고 온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개념이고요. 근데 여기에 보통 면역 결핍 마우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세포를 이식을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암세포를. 암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마우스 세포를 마우스에 이식을 하게 되면 동종 이식입니다. 그래서 알로그래프트 모델이라고 하고 신제네릭 마우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실험실에는 휴먼 셀 라인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휴먼 셀 라인을 이식하고 싶은데 마우스에 이식을 하면 당연히 리액션 반응에 의해서 그로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면역 결핍 마우스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누드 마우스일 텐데 누드 마우스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셀 라인에 의해서 드라이브된 제노그래프트에서 CDX 모델인데 제노그래프트라고 합니다. 이종 이식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에서 가지고 온 세포를 이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종 이식이 됩니다. 근데 환자에서 가지고 온 샘플 같은 경우에는 누드 마우스에서는 잘 생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그레이드의 면역 결핍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개념은 이런 제노그래프트 모델 중에서도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원래 셀이 가지고 있던 특성하고 상관없이 마우스 등에 많이 이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튜머가 자라는 걸 보고 튜머를 이제 약을 트리트한다든가 해서 이제 줄어드는 것도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셀라인 조작된 걸 가지고 뭐 낙다운 시킨 걸 가지고 이제 그로스를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보통 서브큐테니어스한 거고 일반적인 제노그래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간세포는 간에 이식하기도 하고 유방암 세포는 유방에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올소토픽, 동소이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이식하는 것들은 알로그래프 혹은 이제 신제네릭 모델이다. 근데 이게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던 조직에 그대로 이식한다고 그러면 올소토픽 알로그래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휴먼 세포를 마우스에 이식하겠다. 그럼 제노그래프트인데 이런 것들은 어, 실제로 셀 라인이냐에 따라서 뭐 셀라인 드라이브도 환자에서 유래한 거는 페이션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 원래 세포 특성에 맞게끔 이동하는 거는 오소토픽 제노그래프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잠깐 했던 것처럼 면역 부전 마우스가 보통은 누드 마우스를 많이 이제 얘기를 듣고 사용을 하시는데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실 기초적인 이제 면역 결핍 마우스 모델이긴 한데 B셀이나 뭐 다른 이제 이면 세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다 생착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면역 결핍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 자세한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뭐 면역 결핍 중 어떤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스키드 마우스가 T셀하고 B셀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NK셀이나 덴드라이트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네트 셀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 세포를 이식했을 때 잘 생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있고. 그런데 NOD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NK나 DC 마크로페이지가 없는데 T하고 B 셀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잘 섞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체 다 없는 게 나오겠구나. 이런 개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간의 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NOD 스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키드 모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키드 마우스 마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디펙트가 나오고 휴먼셀을 더 잘 이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예전에 썼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단점이 이제 뭐 림포마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팬도 짧고 해서 좀 활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후에 또 계속 개발돼서 현재 나온 것들은 NSG나 NOG 모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NOD 백그라운드에 이런 유전자들 타겟하는 이제 이런 것들 T셀이랑 B셀의 리컴비네이션이 중요한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인터루킨 시그널링이 중요한 이런 유전자들 다 동시에 날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딜리션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라이프 스팬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림포마나 어떤 사이드 이펙트 뭐 오프 타겟 이펙트도 없어서 내가 연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그 특징들을 장점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도 예전에 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셜 딜리션으로 만든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N2G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홀진 딜리션으로 해서 동일하게 만들었고 동일한 그 효능 혹은 이제 라이브셀 저희가 휴먼 스템셀을 이식했을 때 더 좋은 생착 효과를 보이는 것도 이제 최근에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라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뭐 마우스를 이렇게 누드 마우스는 이렇게 잘 안 자라는데 이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추마가 잘 자란다는 거. 그리고 또 열마리를 했을 때, 뭐,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스키도 생기는데, 이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뭐, 열마리 하면 열마리 다 추마가 잘 자란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도 보통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 아흔 생착이 되는데, 메타까지는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인네트 이뮨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NSG 모델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메타도 잘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저희 N2G 모델도 NOG랑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최근에 이제 휴먼 그 이뮨 시스템을 마우스에 도입하기 위해서 그 제노그래프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휴머나이제이션 모델을 만들 때도 저희 모델을 이용하면 NS랑 동일하거나 혹은 이제 더 좋은 효과로 그 마우스 모델 안에 휴먼 이뮨 세포들이 다 생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컨스티튜션이 일어나가지고 마우스 자체가 휴먼 이뮨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이런 모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면역 결핍 마우스 모델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델에서 이제 뭐 캔서에 대한 약효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많은 활용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저희가 중요한데 또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혹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라인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헤테로자이고스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호모자이고스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어떤 특정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 표현량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생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서는 그 표현량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질환이 그 제너레이션이 간 다음에 그게 어쿠뮬레이션 나타나야 되는 질환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단순히 라인 유지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유지했을 때는 나중에 얘네들이 번식이나 이런 것들 못해서 라인이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유지를 위해서는 헤테로자이고스 라인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를 하나를 유지를 하고 호모용으로 실험용으로 두세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헤테로만 유지해가지고 매칭시키면 내가 원하는 뭐 실험군이 한 20쌍씩 필요한데 이게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호모로 유지해서 한 두세 제너레이션은 호모를 만들어가지고 실험군으로 확보하는 그런 실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헤테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그렇게 그 자기네들 형제 교배를 하다 보면 이거는 클로즈드 콜로니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아까 B6라든가 뭐 어떤 특정 스트레인의 마우스를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만든 건데 이게 우리 실험실에서 계속 호모로 유지해버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우스의 특성을 잊어버립니다. 뮤테이션은 계속 어큐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는 같은 잭슨에서 사온 B6 모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B6랑 잭슨에서 산 B6가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B6 모델을 사서 컨트롤러 쓰게 되면 전혀 다른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육 중에도 내 마우스 모델을 원래 오리지널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제네틱 백그라운드의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크로스를 시키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유지하시는 작업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보통 4에서 6주 정도부터 메이팅은 가능한데 수컷이 반드시 암컷보다 커야 됩니다. 암컷을 보통 이제 수컷이 있는데 그냥 암수 맞춘다고 큰 암컷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암컷이 수컷보다 이제 작게 되면 얘네들이 메이팅을 잘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못하게 되면 이 수컷은 앞으로 더 이상 메이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컷이 생식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브리딩을 못해가지고 라인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컷은 항상 암컷보다 큰 걸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컷 케이지에 암컷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브리딩 하셔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 생리 주기가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메이팅을 하고 나서 보통 4일 이내 대부분 웬만하면 플러그 체크를 하시면 메이팅 한 게 확인이 되고 임신이 되거든요. 그럼 임신 주기는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뒤에 항상 새끼가 잘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주기를 이해하고 계시면 아 내가 플러그 체크를 하고 나서 20일 뒤에는 아, 되겠구나. 뭐 혹은 이제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8일까지 일주일 정도 두라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플러그가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니치나 이런 것들은 요즘 워낙 윤리적으로 잘 교육을 하고 계셔서 이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뉴본은 플러그 발견된 이후 20일 후에 태어나고 그러면 저희는 지노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많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그 뭐랄까 지노타이핑 그 마우스들이 실제로 이제 필요 없는 마우스를 빨리 저희 도태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시점에 실험을 쓰기 위해서 빨리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10마리가 태어났을 때 10마리가 다 같이 사육이 되고 있으면 얘네들이 번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노타입을 10일째 빨리 해버리시고 그 이후에 필요 없는 마우스는 속아내서 없애버리시면 내가 원하는 지노타입의 마우스만 빨리 성장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되고 유버는 메이팅은 일단 수컷끼리는 섞지 않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급하다 보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시면 메이팅 내가 원하는 마우스를 확보할 때 암컷하고 수컷 메이팅해서 태어나면 한 6마리, 8마리 사이 태어나면 지노타이핑 해보면 쓸 수 있는 거 한 3, 4마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실험에 실험군에 쓸 건 한 뭐 20마리, 30마리 필요한데 실제로 항상 두세 마리 나오기 때문에 이 갭 때문에 실험이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서 미리 좀 디자인을 실험을 하셔라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을 그 체외 수정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외 수정 방법을 이용하면 수컷 한 마리 기존에 이런 것들을 계속 크로스해서 메이팅을 하게 되면 보통 유전자 세 개를 섞고 싶다 그러면은 제너레이션 하나, 둘, 세 번 가야 되고 이때 얻는 게 두 마리가 얻어지죠. 근데 요 두 마리 얻어지는 걸로 또 실험군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가가지고 몇백 마리 얻어가지고 최종 내가 쓸 수 있는 거 한 번씩 10마리, 20마리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만 보통 처음 요걸 각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한 1,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컷 마우스에서 스펌을 얻고요. 그것들을 와일드 타입 에그 혹은 이제 내가 원하는 타입의 진호 타입이 있으면 이 에그를 가지고 체외 수정을 하면 바로 저희가 뭐 에그는 100개, 200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대리모에 이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동일한 주령의 지노타입을 100마리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육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중간에 라이브 마우스를 항상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실험이 종료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제 마우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이제 생식 능력을 소실되는 경우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가 이제 자원을 동결 보존을 해두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청정화나 이런 문제 이슈도 항상 이제 동물 시간 이동이 생기는데 그때도 유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자원은 가지고 계시면 일단 무조건 자원 동결을 하시고 그럼 이것들이 있으면
백양 증식도 쉽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도 쉽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도록 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